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돌아보고. 우리 잠깐만요. 우리 저기 3월 10일 날 저희가 합동 추모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돌아가신 5분과 그리고 지금 김태원 열사와 함께 해가지고 3월 10일 날 합동 추모제가 헌법에 돌아가신 5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합동 추모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3월 7일은 저희가 합동 추모제를 과천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과천 경찰서 쪽에 3시에 오셔서 같이 합동 추모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3월 8일 날 광화문 저희 합동 추모소에서 12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애국인에서 추모위원회를 같이 이거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 발표하신 분들 와주십시오.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작지만 위로라도 해드리기 원해서 두손 잡고 위로라도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존경스럽습니다. 네, 너무 위로하겠습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우리 같이 함께 손 좀 잡아주시고, 우리 하세요. 혼자다. 네네. 불교계 우리 스님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하고요. 이제 두 개의 회장이랑 청년우파 연합 대표님 모시고 기자회견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이 낳고 호남이 기르고 호남이 만든 호남우파 조승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아주 우연한 계기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서강대 시국선언 지원 한번 나가버렸다가 여기 국민변호인이나 여기 이동근한테 잡혀오러 갑자기 연설을 하게 되버렸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저희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연합은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완도, 강진 등의 여러 청년들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후의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그만 30명 정도의 단체뿐이지만은 장차 더 나아가서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집회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지금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나와 부르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왔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벨라도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파 활동하면서 연설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 영상이 떠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뭔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 유튜브 영상이 유명해져 버리다 보니까 제 고향인 전남 강진에서 제 영상을 봐버렸답니다. 그래갖고 봤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아버렸는가, 갑자기 모르는 번호를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갖고 아야 너 어디냐? 네 부모님 뭐 하는지 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번호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해버려갖고 나한테 계속 전화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라도에서 우파 활동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서 우리더러 말 그대로 극우다, 폭력적이다 그러는데 저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향에 내려오면 저를 호미로 내려 찍어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 오히려 본인들이 더 극우적이고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제가 왜 우리 우파가 돼버렸는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럼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뭘 몰랐어요. 정치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이. 근데
말 그대로 어렸을 때는 대놓고 학교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속 틀어줍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중학생 때는요 이명박 대통령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라도에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때 대선에 붙었잖아요. 다 하나같이 그랬어요. 문재인이 무조건 이겨본다. 예? 그리고 저한테 또 뭐라 그러냐면요, 왜 박근혜 대통령 그때 뭐 투표권 없죠, 왜 지지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지지할 수 있으니까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부모님이나 이제 뭐 주변에 뭐 친척들이나 뭐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무조건 문재인을 찍어야 된다, 무조건 문재인이 대통령 돼버려야 된다, 이랬어요. 학교에서는요 문재인 영상만 계속 틀어줘 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뭐 특정 당만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본 겁니다. 반골 심리가 생겨버려 갖고, 아 그러면은 나는 남들이 다 민주통합당 지지하는 나 새누리당 지지해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파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뭐 자신이 있으면은 탄핵 찬성 집회 나가고 본인들도 마이크 잡고 하고 연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깜냥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전화해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 말입니다. 참말로 진짜 어이가 없어 불어갖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광주에서 대규모로 집회 있었잖아요. 세이버 코리아 주관으로 이제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광주에 처음 와보신 분들이 상당히 놀라버렸답니다. 아니 광역시가 이렇게까지 발전이 안 돼버릴 수가 있냐? 고층 건물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지하철도 뭐 있는 등 없는 등 막 함께 사람들이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광주에 없는 것이 허벌나게 많아 봅니다. 웬만한 경기도 시간도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무엇이 없냐? 일단 광주에요 운전면허 시험장 없어요. 그리고 복합 쇼핑몰 없어요. 케이블카 없어요. 웬만한 데가 다른 데는 다 없어 봅니다. 백화점 있긴 하거든요. 백화점 있으면 명품관들 다 도배되어 있잖아요, 보통 백화점은. 근데 광주 백화점은 1층에 지역 특산물 팝니다. 왜냐?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해본 게 그런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민주당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밀어주고 찍어줬는데 그럼 뭐라도 발전을 시켜줘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저 사람들이 왜 발전 안 시켜줄까? 저 사람들은 배지만 받아먹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 호구로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절대 발전 안 시켜줍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현재 뭐 하자는 짓거리냐? 중국의 공산당하고 CC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기념식에서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떡하니 꽂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중국 공산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서로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섹시하면서. 그러면 이 뭐냐? 민주당이 그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정당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을 이제 선전하는 기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자학원이 제일 많은 데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라도에도 겁나게 많아버려요. 그래갖고 이것이 뭐냐? 1년에 그 우리나라의 그 방산기술 해킹하려고 얼마나 중국에서 시도를 하시나 아십니까? 30건, 300건, 자그마치 3,000건을 해킹 시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밀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75%가 다 중국에게 유출이 되었어요. 그럼 이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이 국회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 간첩법 개정을 해야죠. 근데 그것을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신중, 신공, 종중, 매국 그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무관심, 즉 정치에 무관심한 하신 분들, 경관여층들, 뭐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 세력한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느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란입니까? 이것이 계엄입니까? 개몽 아닙니까? 개몽! 만약에 여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아요? 보면은 만약 민주당 같은 놈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문재인이 여기 있었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은 다 가짜짓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 중국한테 같이 붙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여기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혹독! 뭐하러 그 중국한테 그 찌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한테 쎄쎄 피켓? 피켓을 아주 그냥 이거 그 연설한다고 이거 확 그냥 찢어버리라고 이렇게 할 것 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여기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 광경이 나와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험지압까지 와서 이른다는 건 국민들의 눈높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아직도 술 마시고 계엄했다. 그냥 못할 것 같으니까 계엄했다. 하기 싫어갖고 계엄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특활비, 업무 추진기,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에 아이도 안 낳는데 아이 돌봄수당까지 전부 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사람이 내 집안 고가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짝 세력들은 우리더러 극우다 또는 이번에 얼마 전부터 매국 좀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좀비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비라고 부른 이유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계속 덤벼들기 때문이래요.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잘못됐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쉬고 싶어도 못 죽고 계속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만약 매국 좀비다 좀비 세력들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기꺼이 좀비 하겠습니다. 극우라고 계속 부르는데 기꺼이 그냥 극우 할게요. 그냥 해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이번에 제가 이번에 또 광주 나가가지고 어디 뭐 좌파 어디 유튜버랑 한번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나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단체 연합에 한 15명 정도랑 같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래요.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어디 뭐 경상도 새끼가 전라도인 척 와갖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어디 뭐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극우를 세력을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땀에 참말로 진짜 웃겨 죽어버렸어. 내가 만약 대통령이면 내 고향까지도 뒷검하자고 그럴 거예요. 내 고향, 내 나이, 내 모든 거 내 가족까지 싹 다 뒷검하자고 그렇게 또 좌파들이 또 분재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그냥 일반인이 사람 속편합니다. 대통령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나 정말 이해 안 가지.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179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광주 시민들, 전라도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체 민주당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대체 내가 전라도 청년으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대체 뭐래요? 세월호 때, 이태원 때는 그렇게 난리 치더만은 왜 무안공항에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당연히 전라도 사람한테 지지할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 뭐 지지할 수 있어요. 문재인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뭐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체 왜 전라도에서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 전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때 불의의 그런 걸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박원순의 그 추모 기일이 무안공항의 추모 기일보다 더 길어 봅니다. 아니 대체 전라도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우리 귀중한 호남 사람들 목숨 살려내! 살려내! 살려내!
자,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 관저 앞에서도 연설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 헌재 앞에서도 연설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전에 그러셨어요. 너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 모인 데서 뭐하는 짓거리냐고. 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 왔냐. 전라도 사람들이 너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 아니 전라도 사람들이 싫어를 안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연설하는 거, 제가 목소리 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더니 갑자기 부모님이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아따 야 너 말 잘하더라. 아따 야 너 자랑스럽다 야. 아이 어떤 그 조카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최초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민주당 앞질러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45%, 민주당 43% 나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 40% 꾸준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전라도가 개몽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더 웃긴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은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현재 지금 우리는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대통령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포기한다면은 우리나라를 중국한테 먹히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은 훗날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던 그때를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딱 그때 그랬었지, 내가 저기 나갔었지,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회상에 빠져서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스팔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참 간단해 봅니다. 홍콩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와버렸는지 그렇게까지 막지를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저기 저 헌법재판관 양아치들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것들이 지금 저러고 있어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정경미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한평생 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심판을 당할 줄 몰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 같지도 않은 법을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 광화문, 여의도, 중앙지법, 서부지법, 구치소, 헌재 앞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독도, 저 멀리 해외에 있는 독보 여러분들까지 싹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출마 당시에 비밀리에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적은 이재명이 아니라 시진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통령을 출마하시기 전에 자신의 적은 바로 이재명이 아니라 시진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출마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윤 대통령은 이것을 하시고 5년을 민주당과 타협하면서 온전하게 버틸 수도 있었지만은 계엄이라는 히든 카드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의 올바르신 선택을 기원하면서 일개 전라도 청년에 불과한 제가 대표적으로 30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멋있다! 여러분들 뒤에서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 계시는데 열심히 싸울 것이고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30 형사법 연구모임 대표로 오늘 시국선언 기자회견하게 된 김대홍입니다.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고 믿어왔던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거대 야당이 망가뜨리고 수사기관이 짓밟고
사법부가 방조하고 이런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 상황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중재하고 안정시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더 많은 불공정과 위법을 저지르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을 금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체제전쟁 중인 우리나라의 비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국민이 어떠한 피해도 입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언론과 야당과 좌파 세력 그리고 자칭 법률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집단 광기에 빠져서 내란몰이로 선동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체 없는 광란의 내란몰이를 그만 멈추고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나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와서 읽고 있습니다. 발표 울렁증도 있고요. 심지어 기관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절반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내란 동조자, 한쪽은 빨갱이라고 서로 부르짖으며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굴 드러내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저는 제 지인들 중 상당수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저를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손톱대만큼도 모르는 타인들이 저를 인신공격의 제물대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것이 두려워서 함부로 나서지 않았고 제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나약하고 비겁했던 제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목소리 내자고 결심한 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후회로 남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한 선택이 조금이라도 이 나라 미래가 바뀌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가 크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일대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놓인 현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민족이 분단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차례의 큰 헤게모니 싸움, 이념 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대립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체제를 지향했던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앞세워 정치 권력을 장악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1차 헤게모니 투쟁은 건국과정과 6.25 전쟁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우리 민족은 자연스럽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에 큰 꿈을 꾸면서 해방된 한반도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공산주의 국가 건설 노선이 대립했습니다. 38도선 기준으로 아래쪽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쪽은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원해서 남북의 사회체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선 사회체제에 의해서 38도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도록 선택을 강요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일으킨 6.25 침략전쟁을 겪으면서 대다수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전부터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이 왜 휴전 이후 목숨 걸고 월남에서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려고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차 헤게모니 투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자리 잡도록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2차 헤게모니 투쟁은 5.16 군사정변에 의해 시작되었고 산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공산주의 반대를 내세운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961년도 82달러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였던 1979년 1인당 국민 소득 1693달러로 늘어났으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이 바뀌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경제 발전을 위한 국토의 대동맥이 뚫리고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서 자동차, TV가 생산되면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야말로 한정의 기적으로 가난을 극복한 시대입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할 운명에서 오늘날 경제 강대국 선진국 반열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은 국민 개개인에게도 노력하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2차 헤게모니 투쟁의 산업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고히 뿌리내리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산업화의 경제적 번영으로 먹고 살만해진 국민들은 물질적 풍요와 여유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넘어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차 헤게모니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입니다. 독재 타도와 직선제 개헌을 주장한 민주화 운동 세력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했습니다. 정치권, 언론계, 법조계, 학계, 노동계, 문화계, 시민사회, 지역 풀뿌리 운동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뿌리내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의 사회 진출은 진보 진영을 두텁게 형성하게 했고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보수 진영과 동등한 대립관계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를 주도했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기득권과 도덕적 우위를 누리게 되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민주화 세력이 독재 타도와 직선제 개헌 이후에 더 좋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까요? 자칭 민주화 운동 세력, 즉 지금의 운동권 좌파 세력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북한 주체 사상을 토대로 사회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일부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했고 나머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독재 타도와 직선제 개헌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앵무새처럼 마치 두분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지금도 그들이 사회주의를 꿈꿀까? 이미 망해버린 북한을 추종하겠어?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문에 대한 답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해온 민주노총 연구 명목으로 김정은 찬양 영상을 유튜브에 무더기로 올리고 있는 온갖 반정부 집회에 동원되는 그 대학생이 진짜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운 전국 대학생 진보연합 사회전복을 꿈꾸고 실제 내란 음모와 선전선동을 했다가 적발이 돼서 정당 자체가 해산되어버린 통합진보당 그 통진당 세력이 스며든 지금의 썩어버린 거대 야당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간첩이 왜 없습니까? 간첩이 대놓고 활개를 치고 법원에서 유죄로 드러난 행적만 해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왜 있는 걸 없다고 하십니까? 그저 그렇게 믿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4차 헤게모니 투쟁은 지금 바로 2025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거대 자수당이 된 민주당, 공수처, 법원, 언론, 노동단체, 좌파 시민단체 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차 헤게모니 투쟁입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차 헤게모니 전쟁은 지난 2차, 3차 때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국가체제 속에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정치적 다툼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세력들이 권력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헤게모니 투쟁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로 가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선 정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2월 5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1차 탄핵 소추안 내용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탄핵사유 중 하나로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은 한반도 지정학적 균형을 이유로 친북하고 친중하고 친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외교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거리로 나왔던 청년들 꽤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라고 해서 친북, 친중, 친러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얼마나 찬성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중러 적대시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외교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국민의 주권,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를 붕괴시키려는 흉악한 의도를 가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중러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지향한다고 의심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4차 헤게모니 투쟁은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패권 충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패권 충돌을 통해 어떤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지 또는 어떤 국가가 특정 대륙이나 지역을 지배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4차 헤게모니 투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이념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패권 충돌 결과가 왜 위험한지 과거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서 두 차례의 패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입니다.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겨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지도자들이 패권 전쟁의 결과로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지금의 4차 헤게모니 투쟁에서 좌파 진보 진영이 이긴다면 이들은 평소 주장대로 과거사 문제 등을 이유로 일본을 자극하고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고의로 일본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각하면 한미동맹 균열이나 와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